정책의 기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26년의 정책의 기조는요. 더 못 짓고 더 못 사고 요 두 개의 기조에서 좀 팔기 힘들어의 기조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못 짓고 더 못 사고 더 못 팔고의 기조가 더해진 시장이 2026년입니다. 정책의 기조가. 지금 더 못 짓고와 더 못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인제 2026년도에 더해지는 더 못 팔고의 기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 못 짓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데 공급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게 되겠죠. 일단 기조 자체가. 파출소, 우체국, 노후청사 개발, 신규 개발 꽤 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꽤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꽤 크게 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노원 태릉 골프장, 국제 업무지구, 서초 외교원, 뭐 부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부가 수도권과 인제 서울 중심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공급 여력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 자체가 건설하기 어려운데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로 나올 플레이어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LH가. 그리고 민간의 거래도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막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지려고 하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유부지랑 노후 공공시설, 미활용 학교 용지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가용부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만약에 후보지가 가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이 얽혀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전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태릉 CC도 그렇고 DMC의 부지도 그렇고 지금 서부 자동차 운전면허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제대로 시행 못했잖아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태릉 CC는 진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못 짓는다. 민간도 못 짓게 만들었고 이 짓게 하려고 하면요. 우선은 규제를 풀어야지 짓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설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 내수에 차지하는지 사람들이 분명히 잘 알 건데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못 짓게 하는 이유는 거래를 못하게 하면 못 짓습니다. 왜 거래를 못하면 못 짓냐?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집을 사줘야 되는데 집을 짓기가 무서워요. 대출이 안 돼요. PF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700가구로 뭐 짓는다. 이달 말 공급 정책이 포함인데 우리가 원하는 수요에 대한 개념들은 뭐냐? 아파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닙니다. 이 공급 대책에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 이제 포함될 게 대충 보면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거, LH에서 주관해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내는 거, 그다음에 미개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를 잘 찾아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들 노후된 것들 찾아가지고 복합화하는 거, 그런 것들로 엄청 내겠죠. 그 입주가 중요한 거지 내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몇만 원 내겠다라고 한 게 착공 기준인 걸 보면은 착공 뒤에 4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급이 나오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2026년도의 기조는요. 공급 정책이 나오는데 못 짓는다가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더 못 사겠다라고 이제 토호제 대출 규제 올해 유지하겠다는 건데 토호제 올해 말까지 유지한답니다. 거의 뭐 방향을 잡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더 못 사게 하는 겁니다. 토호제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토호제의 갭 투자가 끊기니까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토호제로 14개의 자치구의 전세물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1년 전보다 85%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호제를 했어도 거래를 막았어도 사람들이 거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호제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막으면요. 전세가 힘듭니다. 토호제로 지정이 된 데에 거래를 한 개 하면은 문제가 뭐냐. 매매 거래를 한 개 할 때마다 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거래를 하면서 부작용이 뭐냐. 매매 거래를 하면요.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부작용입니다. 못 사게 하는데 사게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토호제가 성공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토호제가 성공했습니까? 토호제가 지정된 지역이 찾아보시면 가격이 떨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누적된 수요만 키울 뿐 가격을 잡는 게 아닌데 토호제로 못 잡게 하겠다는 기조는 올해
올해 2026년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못 사게 하는 정책은 대출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대출 규제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대출 규제를 하는데 또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다. 지금 전세 금리도 6%고 매매 주담대에 대한 부분도 5%고 이렇게 줄줄 오르는데 이제 그럼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금리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리가 지금 왜 오를까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 계속 했잖아요. 금리가 오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했죠. 돈 뿌리려고.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국채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서 국채의 양이 많아지면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국채의 가격과 금리는 거꾸로 움직입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반비례 관계예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액면 대비 더해서 이자를 더 받게 되는 양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 즉 금리죠.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겠죠.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은 투자자들은 이 채권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률, 즉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익성이 낮아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의 증가는요, 국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여건들이 뭐냐면은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채가 늘면은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곧 채권의 금리 상승. 그러니까는 기준 금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가상 금리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6%대를 뚫어서 줄줄 오른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면 기준 금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채권들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의 규제는 있지만요. 2월 명절 이후부터는요. 대출의 환경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12월에 총량 규제가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대출에 대해서 은행에서 영업 재개를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명절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은행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DSR을 좀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은요, 신용 점수가 1등급, 그러니까는 960점 이하는 대출이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좀 직장 생활 1년만 해도 대출을 조금 쉽게 해줬는데 지금은 5년 근속한 사람 아니면은 대출을 또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연체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체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냐 강제하지 않는데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출이 많이 나가면은 정부에서 이 잡듯이 자꾸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연체 관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총량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많이 쏟아 보내면은 정부의 눈치를 받으니까 월별로 총량을 분산해서 잔금위를 좀 조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예전에는 그냥 막 사람들이 몰리면은 대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까다롭게 정부에서 확 하면은 딱 찍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보냈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월별로 총량들을 분산해가지고 혹여나 뭐 이제 잔금일 같은 것들이 조금 모이면은 뭐 조금 더 대출 더 해줄게 2월 이후에 하면 뭐 며칠 이후에 하면 더 해줄게 이렇게 조율하면서 총량을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근데 결국은 영업을 명확하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명절 이후입니다. 은행의 조건은요 완화가 됩니다. 언제 완화가 되냐? 명절 이후입니다. 명절 이후에 잔금 계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출 상황들은 금리는 조금 올라갔죠. 그게 기준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가상금리가 올라간 거고 가상금리가 올라갔지만은 대출의 규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2월 달은 대출의 총량들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2월 달, 3월 달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많이 막았습니다. DSR도 그렇고 스트레스 DSR, DTI 뭐 그다음에 LTV 모든 거 다 막았잖아요. 다 막았는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정부는 실패한 방법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할 걸 알면서 세금을 거두려고 이렇게 올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도로 무모한 정책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심을 받을 수 있는 방향들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까지는 더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 좀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더 못 사게 하는 부분들 어렵겠지만 이제는 못 팔게 하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는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 청와대 실장 보유세, 양도세, 누진세 도입 시사. 제가 오늘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100억 자산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100억 자산이 있어도 된다는 이유는요. 그렇게 자기가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면은 그게 저는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면 안 돼라고 막고 있는 사람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펼치면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서초구에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남양주에 땅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에도 땅이 있고요. 지금 그냥 2025년도 6월 달에 신고한 것만 49억 정도? 한 50억이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1주택자 그래서 세금 올리고 뭐 올리고 집값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는 정치적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한 건 뭐냐? 보유세, 양도세에 누진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똘똘한 한 채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세율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우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월 달에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 잘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이면은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고가의 1주택자가 내가 그 고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살다 보니까 고가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어렵게 해서 팔게 만들어 버린다. 고가 아파트 필요하거든요.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정당하게 돈을 벌었는데 고가 아파트를 왜 못 가집니까? 그리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님이 말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좀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득세가 세구세율이 45%잖아요. 근데 반면에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와 이제 특히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체계가 단순하고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입장입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준세 구간이 있고 그냥 되게 체계화돼 있는데 양도세는 체계가 안 되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이제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소득세는요. 퇴직 소득세도 있고요. 양도 소득세도 있고 그냥 우리가 월급을 받는 급여에 대해서 내는 우리가 소득세 그런 소득세가 구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도 세율 구간이 45%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그냥 일반 월급에서 소득세가 최대 세율이 45%거든요. 똑같아요. 세 구간이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차이가 단조롭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더 복잡해요. 양도세는 이번에 이제 5월 8일, 5월 9일 넘어가 버리면은 양도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82.5%면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최대 세율이. 더 지금 조밀조밀하고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5월 8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폐지를 시키면요. 이제 매물도 엄청 잠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도세에 대해서 세 구간이 단조로우니까는 복잡하게 하겠다. 좀 세분화시키겠다. 누진세인데 이미 그렇고요. 그리고 세금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딱 맞이했을 때 소득세가 40%였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42% 올리고 45% 올리고 부가가치세도 뭐 지금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요. 장특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장기 보유 공제도 뭐 축소를 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다고 했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사를 했다. 장기 보유 축소 때는 양도세 최대 3배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특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만약에 집 가액이 12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12억 이상 넘어가는 이익과 이런 것들을 계산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12억 미만은 세금이 아예 없지만은 12억이 넘어가면은 장특공을 적용을 해가지고 세로 구간을 줄일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 1주택으로 오래 산 사람들,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넌 투기가 아니야. 너는 그냥 살았구나. 이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이거를 뭐 50%로 줄이거나 아니면 더 축소한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장특공이 80이었는데 그냥 보유하면 8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유와 거주를 나눠 버려 가지고 40, 40으로 구분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80을 50으로 줄인답니다. 그렇게 50으로 줄이면은 그 당시에 줄여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니 만약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취득가액이 17억이고 55억이면요. 세금이 2억에서 6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서초의 이편한 세상이 14억이 32억이 되면은 7천만에서 이제 2억이 늘어납니다. 아니 이거 얼마 안 되지 않냐라고 근데 되게 큰 돈입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100억 가진 사람이 뭐 2억, 3억 이게 얼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크게 봅니다. 되게 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주택자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2026년이라고 생각합니다.